너 같은 꼬마가 내 정신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네, 할아버지. 제가 고쳐드릴 수 있어요. 정말 그러면 내 전 재산의 절반을 줄게. 하지만 실패하면 너도 각오해야 할 거야. 약속하셨죠? 제가 꼭 할아버지를 낫게 해드릴게요. 새벽 2시 33분, 서울중앙병원 응급실 입구였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급정거하며 멈춰섰고 뒷좌석에서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내렸어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이서연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30년째 반복되는 공황 발작, 오늘도 그 지독한 악몽에서 깨어나자마자 찾아온 발작이었어요. 1시간 후 진정제를 맞고 겨우 안정을 되찾은 회장이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아프시죠?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로등 아래 한 아이가 손수레에 폐지를 가득 싣고 서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넌 누구냐? 저는 박지훈이에요. 할아버지,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제가 할아버지 병을 고쳐드릴 수 있어요. 회장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신과 의사들도 30년간 고치지 못한 병을 이 초라한 꼬마가 고치겠다고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요.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외로운 사람은 아픈 거라고요. 순간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눈물사연입니다. 지금 이 새벽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을 향해 응원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회장은 아이를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봤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시죠. 이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너 정말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했나? 네, 할아버지. 지훈은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회장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30년간 수백억을 쏟아부어도 고치지 못한 병을 폐지나 줍는 꼬마가 고치겠다니요.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회장이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두 사람의 눈높이가 맞춰졌습니다. 내가 6개월 안에 내 병을 고치면 내 전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하지만 실패하면 그땐 내가 원하는 걸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어때? 할 수 있겠어? 회장님! 이서연이 소리쳤지만 회장은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서연 비서실장. 네, 회장님. 이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게. 오늘부터 6개월간 저택에서 머물게 할 거야.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말대로 하게. 회장의 목소리에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차 안에서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살던 좁은 골목이 점점 멀어지고 대신 넓은 대로가 펼쳐졌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춘 곳은 거대한 철문 앞이었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서자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축구장만 한 정원, 분수대, 그리고 궁전처럼 웅장한 저택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지훈이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흘렸어요. 이서연은 차에서 내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기한 건 나중에 봐도 돼. 일단 따라와.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 걸려 있고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어요. 지훈은 자신의 더러운 신발을 보며 움찔했습니다. 이서연. 2층 계단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비단 가운을 걸친 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조준혁 회장의 외아들이자 태산그룹 부회장이었어요. 이 아이는 뭐지? 준혁은 지훈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회장님께서 데려오신 손님입니다. 손님? 이 거지 같은 꼬마를? 준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지훈에게 다가와 위에서 아래로 훑어봤어요. 야, 꼬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어?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바닥 하나가 너희 집 한 채 값이야. 알아들어?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혁을 조용히 올려다볼 뿐이었어요. 그 눈빛에 준혁은 묘한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준혁 부회장님, 이서연이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명령이십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6개월간 이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뭐, 6개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2층을 향해 소리쳤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지만 회장의 방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이를 갈며 지훈을 노려봤어요. 좋아. 6개월이라고 했지? 두고 보자. 내가 여기서 얼마나 버티나. 준혁이 계단을 올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아버지가 정신병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하시는군. 이서연은 지훈을 1층 끝 복도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다른 방들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지훈이 살던 집보다는 훨씬 넓었습니다. 여기서 지내. 내일 아침 7시에 회장님 방 앞으로 와. 규칙은 그때 말해줄게. 이서연이 문을 닫고 나가려는 순간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아프신 거예요? 이서연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그건 네가 알 필요 없어. 그냥 6개월 동안 회장님 비위나 맞추고 적당히 있다가 나가. 어차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지훈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멀리 자신이 살던 동네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지훈은 회장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똑똑똑. 지훈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지훈이에요.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이 없었어요. 지훈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드셔야 해요.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지훈은 문 앞에 그대로 앉아 기다렸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하인들이 아이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지훈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시끄럽게 왜 이래? 회장이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잠옷차림의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것이 분명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회장은 아이를 노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너, 진짜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저를 믿어주세요. 회장은 아이의 맑은 눈을 피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마음대로 해봐. 어차피 넌 실패할 테니까.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내일 또 올게요, 할아버지. 그날부터 지훈의 하루는 똑같은 패턴으로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7시 회장의 방문 앞에서 노크를 하고 무시당하고 그래도 1시간을 기다렸어요.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회장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지훈이 평소처럼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이서연이 다가왔습니다. 너 아직도 이러고 있니? 네.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참 답답한 아이구나. 회장님은 3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으셨어. 너 같은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서연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안타까움도 묻어났어요. 그녀 역시 15년간 회장 곁을 지키며 수없이 좌절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고요. 이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뒷모습에는 어딘가 흔들림이 느껴졌어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훈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복도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의 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였습니다. 지훈은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회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장은 바닥에 쓰러진 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공황 발작이었습니다. 지훈은 주저하지 않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할아버지! 아이가 회장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지훈은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이의 손이 회장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었어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하나, 둘, 셋. 천천히요. 지훈은 엄마가 자신의 악몽을 달래주던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는 회장의 손을 잡은 채 계속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 저 오늘 정원에서 예쁜 꽃을 봤어요. 하얀 꽃이었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할아버지랑 같이 보러 가고 싶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회장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떨림도 점차 가라앉았어요.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아이의 작은 손이었습니다. 너,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30년간 공황 발작이 올 때마다 혼자 버텨야 했던 그였습니다. 의사들은 약을 처방했고 비서들은 구급차를 불렀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 옆에서 손을 잡아준 사람은 없었어요. 물 좀 줄래? 회장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은 재빨리 침대 옆 탁자에서 물을 따라 건넸어요. 회장은 물을 마시며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왜 들어왔어? 무섭지도 않았어? 무서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를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회장의 입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그것이 웃음인지 울음인지 본인도 알 수 없었어요. 이제 가봐. 늦었어. 네, 할아버지. 내일 또 올게요. 지훈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회장이 불렀습니다. 지훈아. 아이가 돌아봤어요. 회장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아침에 들어와도 좋아.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꼭 올게요. 문이 닫히고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아까 지훈이 잡아줬던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30년 만에 처음 느껴본 온기였습니다. 한편 복도 저 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조준혁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일그러져 있었어요. 저 꼬마 녀석. 아버지 마음에 파고드는군. 준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 조준혁입니다. 한 아이에 대해 조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이름은 박지훈, 10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요.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알아내주세요. 약점이 있다면 그것까지요. 통화를 끊은 준혁은 회장의 방을 향해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재산은 제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어요. 그날 이후 회장의 방문은 매일 아침 지훈에게 열렸습니다. 처음엔 5분, 그 다음엔 10분, 일주일이 지나자 1시간씩 함께 있게 됐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요. 밖에 나가실래요? 싫어. 난 밖에 안 나가. 왜요? 사람들이 많잖아. 회장은 30년간 사람들을 피해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목소리가, 존재 자체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람 없는 곳으로 가요. 정원 깊숙한 곳에 아무도 안 오는 곳이 있어요. 넌 어떻게 알아? 매일 아침 산책하거든요. 할아버지, 거기 진짜 예뻐요. 나무 그늘도 시원하고요. 회장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고 있자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좋아. 잠깐만.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정원을 걸었습니다. 회장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햇빛 아래 서 있었어요.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어루만졌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어때요, 할아버지? 좋죠? 뭐, 나쁘지 않네. 회장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회장님이 맞나? 그날 저녁 회장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식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동안은 늘 방에서 혼자 드셨거든요. 지훈이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할아버지,
오늘 정원에서 다람쥐를 봤어요. 엄청 귀여웠어요. 도토리를 양볼에 가득 넣고 달아나는데. 그래, 우리 정원에 다람쥐가 있었구나. 네. 내일 같이 보러 가실래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서연은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15년간 그토록 바라던 회장의 미소가 지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장의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밤에 악몽을 꾸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공황 발작도 한 번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예전보다 훨씬 약하게요. 회장님, 요즘 약을 드시는 양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주치의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어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30년간 증세가 악화만 되던 분이. 가능하군요.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지만요. 이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서 회장과 지훈이 함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들려주신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무슨 이야기인데? 옛날 옛적에 외로운 임금님이 살았대요. 그 임금님은 세상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마음만은 텅 비어 있었어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훈은 이어서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새 한 마리가 궁궐에 날아왔대요. 새는 매일 아침 임금님 창가에 와서 노래를 불렀어요. 처음엔 임금님이 시끄럽다고 쫓아냈지만 새는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 임금님은 그 새의 노랫소리를 기다리게 됐대요.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대요. 자신이 그토록 찾던 게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걸요.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어요. 네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니? 지훈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병원에 계세요. 많이 아프셔서. 무슨 병인데? 의사 선생님이 어려운 말로 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건 알아요. 회장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가슴을 후볐어요. 할아버지, 제가 정말 할아버지를 낫게 해드리면 약속하신 대로 해주실 거죠? 그럼. 약속은 약속이야. 그럼 그 돈으로 엄마 병원비를 낼 수 있어요. 엄마가 나으실 수 있어요. 회장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를 위해 이 모든 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훈아. 네, 할아버지. 넌 정말 효자구나. 그날 밤 회장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회장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봤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던 그때, 세상이 따뜻했던 그때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음 날 오후, 조준혁이 회장의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아버지, 잠깐 시간 좀 내주십시오. 무슨 일이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박지훈이라는 아이에 대해서요.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왜? 준혁은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어요.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원 앞에서 찍힌 사진, 재래시장에서 찍힌 사진, 그리고 이게 뭐냐? 박지훈의 어머니 김혜진입니다. 말기암 사기 환자죠. 치료비만 2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저 아이는 처음부터 당신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겁니다. 병원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닥쳐.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현실을 보십시오, 아버지. 저 아이의 효심이 진짜라고 해도 결국 당신을 이용한 건 사실입니다. 당신의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말이 마치 독처럼 스며들었어요. 6개월 뒤, 당신이 약속대로 재산의 절반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아이와 그 어머니는 부자가 되고 정작 아버지 곁에서 평생을 바친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준혁, 너는 아버지가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30년간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한 병을 10살짜리 꼬마가 고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건 다 계산된 거예요.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훈의 맑은 눈빛이 떠올랐다가 금방 준혁의 차가운 말들로 지워졌어요.
나가라. 혼자 생각 좀 해야겠다. 준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회장은 혼자 남았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불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지훈을 피했어요. 아침마다 찾아오는 아이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정원 산책도 거부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지훈은 매일 똑같이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어요. 아이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그 벤치에 다람쥐가 또 왔어요. 같이 보러 가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다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으니까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조준혁이 회장의 집무실로 다시 찾아왔어요. 아버지, 결심하셨습니까? 무슨 결심? 박지훈을 내보내실 건지 말입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 멀리 정원에서 지훈이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혁? 네, 아버지. 그 아이가 정말 나를 이용한 걸까?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살아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누군가 다가오면 결국엔 배신당했습니다. 알았다. 내일 당장. 그때였습니다.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이서연이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훈이가 쓰러졌습니다. 정원에서 의식을 잃고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회장은 주저없이 집무실을 박차고 나갔어요. 정원으로 달려가는 그의 심장은 30년 만에 가장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정원 벤치 옆에 지훈이 쓰러져 있었어요. 하인들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고 누군가 이미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비켜. 회장이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갔어요. 지훈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훈아, 정신 차려. 회장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30년간 그 누구도 안아본 적 없던 그가 작은 아이를 품에 꼭 안았어요. 할아버지. 지훈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저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저 오늘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안 만나 주셔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지훈아. 구급차가 도착했고 지훈은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회장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이서연과 준혁도 뒤따라 차를 몰았어요. 병원 응급실 앞에서 회장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는 괜찮습니다. 탈수와 저혈당 증세였어요.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네. 하지만 의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누구신지요? 내가 보호자요. 그럼 환자 어머니에 대해 아십니까?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이요? 환자가 계속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김혜진이라는 분인데 저희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분 같습니다. 중환자실? 네. 말기 암 환자이십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회장은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그는 의사를 밀치고 복도를 달렸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이서연이 뒤쫓아왔지만 회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김혜진의 병실 번호를 물어보고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7층 중환자실 앞에서 회장은 멈춰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한 여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장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혜진아. 30년 전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그가 재벌가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던 첫사랑이었어요. 회장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유리창에 손을 짚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너 알고 있었구나.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김혜진이라는 것도, 박지훈이 그녀의 아들이라는 것도 너는 다 알고 있었지? 네. 그런데도 내게 말하지 않았어. 왜?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저 여자를 다시 만나면, 저 아이에게 정이 들면 아버지의 재산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나쁜 자식! 회장이 손을 들어 준혁의 뺨을 갈겼습니다. 복도의 따귀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30년 동안 날 괴롭혀온 게 뭔 줄 아나? 혜진이를 떠나보낸 그날의 죄책감이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날 미치게 만들었단 말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라는 너는 그걸 알면서도 날 속였구나. 준혁은 뺨을 감싸며 뒤로 물러났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도 살아야 했습니다. 평생 아버지 그늘에서 살아온 저도.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준혁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복도를 떠났습니다. 회장은 다시 유리창을 향해 돌아섰어요. 중환자실 안에서 김혜진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의 회장을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회장은 중환자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녀 앞에서 그는 한낱 소년처럼 두려웠습니다. 들어가세요. 옆에서 이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은 조용했어요. 각종 의료기기의 신호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김혜진은 30년 전 그녀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창백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었습니다. 민호 씨. 혜진이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어요.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혜진아. 회장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너무나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엇이 미안하세요?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30년 전 그날 우리 아버지가 널 떠나라고 했을 때 난 너무 겁쟁이였어. 난 재산이 두려웠고 아버지가 무서웠고. 혜진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버렸어. 그리고 그 죄책감이 날 30년 동안 미치게 만들었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68년을 살면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그가 지금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지훈이를, 우리 아들을 봤어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더욱 세게 그녀의 손을 쥐었어요. 우리 아들? 네. 지훈이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회장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30년 전 당신과 헤어진 후 알게 됐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걸. 하지만 당신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의 집안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으니까요.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혼자 낳았어요. 혼자 키웠고요. 지훈이에게 아버지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늘나라에 계신다고만 했죠. 혜진아. 그런데 1년 전 제가 암 선고를 받았어요. 말기라고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죽으면 지훈이는 정말 혼자가 된다는 걸요. 회장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훈이를 내게 보낸 거야? 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지훈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아이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돕고 싶었던 거예요. 뭐라고? 지훈이가 어느 날 말했어요. 병원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봤는데
너무 슬퍼 보여서 도와드리고 싶다고요. 그게 당신이었어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병원 골목에서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었나?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지훈이가 당신을 보고 첫눈에 알아봤나 봐요. 피는 못 속이나 봐요. 아버지와 아들이니까요. 혜진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지훈이는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저 할아버지 마음의 병을 제가 꼭 고쳐드릴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저한테 돈을 주신대요. 그 돈으로 엄마 병원비 내고 엄마 살릴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의 눈이 너무 반짝여서 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훈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날 속인 게 아니라 네, 그 아이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했어요.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요.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혜진의 손을 꼭 잡은 채 목 놓아 울었어요. 30년간 쌓였던 모든 슬픔이, 후회가,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괜찮아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당신이 우리 아들을 만나줘서, 저는 이제 편히 갈 수 있어요. 안 돼. 가면 안 돼. 난 이제야 널 찾았어.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보낼 순 없어. 회장이 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너무나 가벼웠어요. 민호 씨,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 뭐든지 다 해줄게. 지훈이를,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해요. 그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잖아. 혜진이 회장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들어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30년 내내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나도야. 나도 너만 사랑했어, 혜진아. 바로 그때 중환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지훈이 뛰어들어왔어요. 응급실에서 깨어난 아이가 엄마를 찾아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지훈아. 혜진이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지훈은 엄마 곁으로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우리 아들. 엄마는 괜찮아. 혜진이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 이제 우리 아들에게 말해주세요. 진실을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훈아, 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야. 난 내 아버지야.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미안하다, 아들아. 30년 동안 너를 몰라봐서 미안하다. 회장이 지훈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세 사람은 그렇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엄마, 엄마. 지훈이 외쳤지만 혜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고 회장은 지훈을 꼭 안은 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30년 만의 재회는 영원한 이별로 끝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김혜진의 영정 앞에 하얀 국화가 가득했어요. 지훈은 상복을 입고 영정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텅 비어 있었어요. 회장은 지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30년간 그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은 적 없던 그가 지금은 아들 옆에서 함께 슬퍼하고 있었어요. 아빠. 지훈이 처음으로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응, 아들아. 엄마가 정말 안 돌아오는 거예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훈을 꼭 안아줄 뿐이었어요. 사흘간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회장은 혜진을 자신의 가족 묘지에 모셨어요. 30년 전 함께하지 못했던 그녀를 이제라도 자신의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회장은 태산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전 임원을 소집했어요. 이사회 긴급회의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회장이 지훈의 손을 잡고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박지훈입니다. 그리고 회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제 아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조준혁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 그대로다. 박지훈은 내 친아들이다. 30년 전 내가 사랑했던 여자 김혜진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확인도 안 된 DNA 검사 결과가 여기 있다. 이서연이 서류를 회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틀 전 급히 검사한 결과였습니다. 99.99% 부자 관계가 확실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박지훈의 성은 조씨가 될 것입니다. 조지훈. 태산그룹 회장 조민호의 적법한 아들로서 호적에 올릴 것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십시오. 30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를 갑자기 아들이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6개월 전 나는 지훈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병을 고치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요. 회장님, 이사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태산그룹 주식 30%, 그리고 개인 재산 5천억 원을 조지훈에게 증여합니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준혁은 단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돼? 저는 어떻게 됩니까? 42년간 당신 아들로 살아온 저는. 회장이 준혁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받았어. 부회장 자리, 회사 주식 20%, 그리고 매년 수백억의 배당금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내 아들을 숨기고 첫사랑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했지. 그건 조준혁.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오늘부로 너는 태산그룹 부회장직에서 물러난다. 그리고 이사회에서도 제명한다. 뭐라고요? 하지만 내가 그동안 회사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서 보유 주식은 그대로 두겠다. 배당금으로 평생 편히 살 수 있을 거다. 준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장이 지훈을 바라봤어요. 지훈아, 준혁 삼촌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니? 지훈은 준혁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아빠. 왜? 삼촌도 아빠를 사랑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무서웠던 거고요. 전 이해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성숙한 말이었어요. 지훈이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삼촌, 미안해요. 제가 와서 삼촌이 힘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의 맑은 눈을 보고 있자니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도 아빠가 필요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전 너무 외로웠거든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촌, 우리 같이 아빠를 사랑하면 안 돼요? 아빠는 우리 둘 다 사랑할 수 있을 만큼 큰 분이잖아요. 준혁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42년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자신이 10살 아이보다 못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훈아, 네, 삼촌. 삼촌이 정말 미안하다.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지훈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지훈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삼촌을 미워한 적 없어요. 삼촌도 아프셨던 거잖아요.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30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공황장애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지훈이 자신에게 준 건 돈도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어요. 무조건적인 순수한 사랑. 회의가 끝나고 회장과 지훈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아빠. 응? 제가 정말 아빠 병을 고친 걸까요? 회장이 지훈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럼 내가 아빠를 살렸어. 어떻게요?
사랑으로. 회장이 지훈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30년간 난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어. 혜진이를 떠나보낸 그날부터 난 사랑하는 법을 잊었지. 그래서 아팠던 거야.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 왜냐하면 회장이 지훈을 꼭 안았습니다. 내게 너라는 아들이 생겼으니까. 내가 온 힘을 다해 사랑할 사람이 생겼으니까. 지훈도 아빠를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혜진이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1년 후 따뜻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산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조민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똑똑똑. 아빠, 들어가도 돼요? 그럼 우리 아들. 어서 들어와. 지훈이 교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아이는 키도 한 뼘 더 자랐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 대회가 있어요. 와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몇 시인데? 2시요. 회장이 책상 위 스케줄을 확인했어요. 오후 2시엔 중요한 이사회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서연 비서실장. 네, 회장님. 오늘 오후 이사회 일정 내일로 미뤄줘요. 하지만 회장님, 중요한 안건이. 우리 아들 발표보다 중요한 안건은 없어요. 이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과 지훈은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준혁 삼촌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지난주에 만났는데 많이 달라졌더라. 어떻게요? 웃는 법을 배운 것 같아. 예전엔 늘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젠 편해 보여. 준혁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후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사진작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엔 회장과 지훈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많은 학부모들이 회장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저 아들의 발표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지훈의 차례가 왔어요. 아이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가족의 의미입니다. 지훈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가족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살았고 아빠는 하늘에 계신다고만 들었거든요. 청중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많이 아프셨어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엄마마저 떠나면 전 정말 혼자가 될 것 같았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그때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니,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아빠였어요. 그분도 많이 아프셨어요. 마음이 아픈 병이었죠. 회장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그분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너무 외로워 보이셨거든요. 마치 저처럼요. 지훈이 아빠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빠를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빠가 저를 도우신 거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을 때 아빠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청중 속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족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가족은 서로를 살리는 사람들이라고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지훈이 발표를 마치자 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회장은 일어나서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쳤어요. 발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훈아, 오늘 발표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아빠. 그런데 왜? 엄마 산소에 가고 싶어요. 오늘 발표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곧장 묘지로 향했습니다. 혜진의 산소 앞에는 회장이 심어놓은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어요. 엄마, 저예요. 지훈이요. 지훈이 무릎을 꿇고 산소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가족에 대해서요. 엄마가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회장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혜진아, 나야. 민호야. 회장이 산소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 크고 있어. 내가 그토록 걱정하던 지훈이 이제 씩씩한 중학생이 됐어.
바람이 불어와 장미 꽃잎을 흔들었어요. 마치 혜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내 병 완전히 나았어. 공황장애도 없어졌고 악몽도 않고 우리 아들이 날 고쳐줬어. 내가 보낸 천사가 날 살렸어. 지훈이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도 아들의 손을 꼭 쥐었어요. 혜진아,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 내가 내 몫까지 사랑할게. 평생 지켜줄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회장과 지훈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식탁에는 준혁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훈아, 오늘 발표 영상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준혁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고마워요, 삼촌. 그나저나 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 시간 되세요? 왜? 제 사진 전시회가 열려요. 주제가 가족이거든요. 두 분이 모델이에요. 준혁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회장과 지훈이 정원에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언제 찍었어? 지난달 일요일이요. 두 분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몰래 찍었어요. 회장이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사진 속 자신의 얼굴엔 3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미소가 있었습니다. 좋은 사진이네. 네. 아버지, 전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원했던 게 뭔지요? 뭔데?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미소였어요. 저 사진 속 미소요.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준혁아, 이제 늦었지만 저도 지훈이한테 배우려고요. 사랑하는 법을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회장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 지훈이가 학교에서 발표를 했다.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그 아이는 말했다. 가족은 서로를 살리는 사람들이라고. 30년간 나는 죽어 있었다. 사랑을 잃고 믿음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한 아이가 나타나 내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혜진아, 고마워. 내가 남기고 간 우리 아들 정말 잘 키울게. 그리고 지훈아, 너도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아빠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이제 나는 안다. 진짜 부자가 뭔지. 재산도 명예도 아니야.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 그게 진짜 부자야. 나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부자다. 왜냐하면 내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 있으니까. 회장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부자는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